네, 일상생활 곳곳에 집단 감염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450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을 밑돌았지만 여전히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나흘 앞두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알아보기 전에 지금 추이를 먼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주말이라서 검사 수 자체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을 좀 정점을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건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걸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네. 정점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누구나 다 예측은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예. 과연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했던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효과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예. 만약 그런 조치를 일찍 안 했더라면 숫자는 굉장히 늘었을 거예요. 정점은 아직 멀었다고 보는데 다음 주쯤에 정점을 찍더라도 다음 주쯤에 거기서 깔아앉아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 깔아앉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2단계 갖고는 절대 안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점을 언제 찍든지 간에 이번 유행은 지난 1, 2차하고 달리 굉장히 길고 그 숫자도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질 거다. 예. 우리가 2차 유행 때는 100명대 밑으로 제법 짧은 시간에 떨어져 줬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밑으로도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수도권의 전체적인 숫자가 그렇게 100명대 밑으로 쉽게 떨어지진 않고 적당한 발생이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총 발생하는 환자 수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예, 따라서 정부가 조금 전에 강화된 이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를 하되 2단계 플러스 알파 방안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한간에서는 2.5단계 격상 얘기도 예. 나왔었는데 2.5단계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5단계 이를테면 스포츠 무관중 경기고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좋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것은 몇 군데 감염 사례가 있었던 공간들, 예. 그쪽에 이제 핀셋 규제 비슷한 것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우나, 한증막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또 실내 체육 시설들, 태보, 줌바, 뭐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체육 시설들이 이번에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악기라든지 노래를 하는 교습소에서도 예. 비말 발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입시생들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복합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체육 시설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 쪽도 운영이 중단이 되고 숙박 시설,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 연말 파티 이런 것들도 다 금지가 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확산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제히 일단은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1.5단계는 이를테면 유흥시설에서 4제곱미터당 1명이라든지 또 이동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식당이나 카페는 뭐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를 설치한다거나 한 칸 띄운다거나 이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이제 뭐 스포츠 관중 30%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근데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격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조금 확산세가 심각했었던 부산이라든지 경남, 또 강원 영서 지역, 충남, 전북 이쪽에서는 이제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좀 상태가 심각한 10군데 정도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즉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이제 실내 체육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발표된 바로는 뭐 스피닝이나 줌바 같은 GX류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가 내려졌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 이제 환기를 잘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특별히 좀 방역에 있어서 좋은 환기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 지금 환경이 제일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늘 창문을 열어두는 그런 환경이면 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하에서는 효율적인 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뭐 30분에 한 번씩 환기를 하라 또 뭐 기본으로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하라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한 15분 정도만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면 감염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30분에 한 번씩 환기를 했는데도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창문이 늘 열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 환기구가 배기구가 제대로 잘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환기가 완벽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런 실내 체육 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마 환기하는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설 중에서도 밀집, 밀접, 밀폐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감염 가능성이 원래도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겨울철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동을 하시다가도 그런 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환기 이런 것들이 날씨가 추워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사정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거기다가 몇몇 사례들을 보면 체육시설이나 키즈 카페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비말 발생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것까지 겹치면 아무래도 뭐 다른 시설에 더 비해서도 같은 실내 시설 중에서도 감염 가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사실 뭐 각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말들은 하지만 예. 각 개인들이 다 통제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시설들은 시설들대로 밀집 수준을 낮춰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각 개인들도 사실은 거리두기 이외에 더 뾰족한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동대문구 탁구장에서도 11명이 집단 감염이 됐는데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탁구장도 지하에 있어서 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 인위적인 시설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글쎄요, 참 어렵죠. 예.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안 한다면 어려운데 이것이 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 어떤 공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면 지하라도 그렇게 힘들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실험한 걸 하나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 정 환기가 안 되면 선풍기를 입구에 틀어놓습니다. 예, 입구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바깥 방향으로. 그러면 그게 대류가 생기면서 공기의 흐름이 바깥으로 나가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는 응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소방청에서는 우리가 이제 불 끄러 들어갈 때 배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소방청에 좀 자문을 구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지침을 좀 줘가지고 공기 흐름을 좀 가급적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간단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선풍기를 비롯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각 지자체별로 또 개인 사업자들이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김장 모임 관련 확산 규모가 더 커져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40명이 됐는데 지금 이게 강원, 대전, 인천까지 퍼졌거든요. 확실히 이번 유행이 기존의 유행은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퍼졌다면 확실히 좀 일상생활 곳곳에서 좀 확산세에 좀 위험이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이나 신천지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그쪽 집단을 중점적으로 추적을 하면 되는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런 사안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여러 성격의 장소에서 퍼지는 것이고 또 거기서 확진이 된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김장 모임 같은 경우도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 식당 이런 쪽으로도 계속 퍼져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은 조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지역처럼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대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뭐 광역 단위를 뛰어넘어서 확진이 예. 전파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계신 시민들이 이런 비수도권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수도권은 뭐 전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교통수단이 더 발달해 있고 출퇴근 거리만 해도 비수도권보다 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동선들을 자신이 필요한 것 외에는 최대한 제한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수도권에서도 비수도권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퍼지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지금 15%대입니다. 역학조사가 확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컨트롤이 과연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능력을 배양하겠다, 배가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전국적인 발생이 지난 일주간 4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2,800명 아닙니까? 그중에 15%를 계산하면 얼추 잡아서 한 400명이 넘거든요. 그 지난주까지 합치면 한 6, 700명 될 겁니다. 보통 이 발표는 2주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6, 700명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라는 것은 6, 700명한테 감염을 시켰던 사람들은 지금 그 어디선가 딴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통계는 2주가 지나면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게 영원히 미궁으로 남는 것이고, 물론 감염도 한 달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그 사이에 조용한 전파가 계속됐던 이유가 이렇게 15%를 못 넘기 때문이고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지난 2차 수도권 대유행 때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5% 미만이 우리 방역 목표이고 잘 지켜왔거든요. 넘더라도 한 10% 선이 있는데 지금은 15%를 여사로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금년 이번 겨울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발생이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지금 코로나19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이제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들일 텐데 수능 이제 나흘 정도 남았거든요. 안전하게 좀 수능을 치르기 위한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중간중간에 건강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별진료소로 즉각적으로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을 해서 뭐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습소라든지 이런 교육시설에도 출입을 자제하는 게 어지간하면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 더 공부가 잘 되는 시설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이동 자체를 좀 줄이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학부모님들도 이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재택근무라든지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으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모든 직종들이 또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출퇴근까지는 어쩔 수 없다면 그 밖에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사장에 출입을 할 때도 발열 체크라든지 이거를 검사를 할 텐데 그때 어떤 유증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미리 수험생이 조금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나이가 젊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어떤 뭐 고통이 생긴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그 전에 나온다면은 별도 시험장으로 갈 것이고 또 당일날 나오더라도 그 시험장 내에 별도 시험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조금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뭐 발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 훈련인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수능 이제 앞두고 수능 특별방역 대책도 진행 중인데 충분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교육부에서 수능 대책은 잘 했다고 보고요. 예. 뭐 환자들까지 다 시험을 치르도록 했으니까 잘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일날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일날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예.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난다든지 콧물이 많이 나서 현장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데 대한 사전 지침, 매뉴얼 같은 걸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다 준비를 해준다면 당황하지 않고 수능은 무난하게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지방에서는 부산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음악실에서 시작해 미용실, 운동시설, 식당, 직장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3차 유행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소위 뭐 걸린 생활 시설이라는 데서 다 걸리지 않습니까? 예. 안 걸리는 데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산도 대도시이고 또 많은 왕래가 있었고 그 사이에 한 번, 두 번 뭐 고비는 있었지만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으로 오래 지내왔기 때문에 아마 경각심이 좀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뭐 수도권이나 부산이나 특별한 여건이 달라서 예. 뭐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민간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위축될 것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한창 하고 있는 상황에서 4조 원 안팎의 선별 지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좀 바람직할 거라고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좀 얼마나 네. 보시는지. 예. 매번 도마에 오르는 주제가 선별이냐 전국민 지급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 규모를 좀 참고를 하면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게 제1당, 제2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합의선이 4조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에 100만 원, 4인 가구에 1인 가구에 40만 원, 4인 가구에 100만 원 줬던 1차 지원금이 14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이 선별 지급이 됐는데 7조 8천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적은 선별 지급 2차 지원금보다 더 적은 예산 규모가 4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 재원을 더 마련을 하지 못하는 이상은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재원 마련 방법만 두고도 아직까지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 게 국채를 더 발행할 건지 예. 아니면 기존 예산의 구조를 조정할 건지 이것으로도 여야 간에 어떤 그 이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4조 원에서 더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선별 지급으로 일단은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선별이나 전국민이나 했을 때 답은 없는 건데 사실 전국민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비 진작의 의미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리두기를 격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당분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제 금지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서 뭐 영업을 네. 못해서 피해를 본 이 소상공인 측을 먼저 지원하는 쪽으로 당연히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예. 향후에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그것을 정치권이 대비하고 있느냐. 내년 예.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민 재난지원 포함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이 백신 추가 확보를 추진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능호 장관이 협상 중인 백신 물량 규모로 애초에 3천만 명분을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이 4,400만 명분 확보를 주장을 한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85% 분량인데 이 85%면 집단 면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85%다 맞으면 예. 집단 면역 생깁니다. 그런데 예. 이제 현실적으로 아마 무료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4,400만이 다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아청소년 연령층에 대한 백신은 아직 개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3천만 명보다 더 많이 세웠다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실패. 예, 우리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백신이 잘못돼 가지고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유분을 확보한다는 데는 여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백신을 쭉 해온 그런 경험으로 보면 4,400만 명이 다 맞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